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감형 요소로 판단하지 않았는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개혁입법추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 연결해서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선고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2심에서는 뇌물과 횡령액이 36억이었는데도 징역 2년 6월에 그 집행유예 4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대법원에서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뇌물과 횡령액이 86억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불가피하게 형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뭐 정상적인 판결을 한다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재벌 총수들이 뭐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 그 선고한 걸 보면 사무법칙이라는 게 통용이 된다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런 관행을 좀 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2심 판결은 이제 그런 관행에 따라서 뇌물 액수가 뭐 상당히 많고 횡령 액수도 상당히 많은데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걸 선고했는데요. 이미 대법원에서 이제 그런 2심 판결에 대해서는 횡령액이나 뇌물액도 더 늘어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미 이제 파기환송심인 이 재판에서는 그런 관행은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난해 2월 그 재판부가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준법감시위원회를 꾸리는 문제에 대해서. 근데 그래서 그 이후에 감형 요소로 이 부분을 활용할 것이다.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한 그 전초 작업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도 나왔었는데 법원은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는 결국은 준법이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먼저 그 법원이 그 기업의 준법감 시스템을 꾸리게 되면 감형을 하는 제도는 기업이 범죄 주체일 때 하는 것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독일의 지멘스라는 그런 이제 회사가 중국에 가서 부패 범죄를 저질렀는데 뇌물액을 16억 달러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준법감시 시스템을 만들고 8억 달러로 감형받은 이제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삼성 계열사들은 범죄 주체가 아니라 피해자들이거든요. 이재용 피고인의 범죄에 의해서 피해를 봤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재용 피고인이 재범을 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피해자가 될 삼성 계열사들이 준법감시 시스템을 만들어서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에 따라서 이재용 피고인에게 감형을 한다는 것들은 그 자체가 이제 상당히 좀 잘못 적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들이 있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걸 또 잘 이행했으면 되는데 이재용 피고인이 재판부는 그 기업 총수들도 위협을 받을 정도의 강력한 준법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고 거기에 핵심적인 요소로 얘기했던 것이 기업 총수들이 다시 어떤 불법적인 요구들을 할 때 그런 위험성에 대한 것들을 유형화해서 그거에 대비한 이제 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만들어가지고 뇌물을 제공을 했는데, 네. 그러면 허위의 그런 용역계약서 같은 것들을 못 만들도록 하는 감시 시스템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결국 그런 시스템들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한다 할 거라고 또 그동안에 제대로 활동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을 재판부에서 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그 만약에 이렇게 이 부회장이 구속이 되면 준법감시위를 사실상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졌고 어떻게 보면 삼성 쪽에서는 집행유예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준법감시위를 운영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준법감시위를 지속할 명분이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삼성은 집행유예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삼성그룹 내에서 그런 다시는 이런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운영한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네. 한국의 제1의 재벌그룹이
바로 재판이 끝나버리니까 준법감시를 흐지부지 한다 그러게 되면 그 사회적 비난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재용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어차피 가석방을 생각을 할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살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미 한 6개월 정도는 살았기 때문에 그 10개월을 이제 채워서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때 중요한 심사 기준은 아마 이런 이제 준법감시위원회가 그 뒤에 재판부가 진행했던 것처럼 이런 기업 총수의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준법감시 시스템을 갖췄냐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의 요소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재용 피고인 개인을 위해서라도 그런 준법감시 시스템을 단지 그런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뭐 이사회를 개혁을 해가지고 이사회가 제대로 준법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준법감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언론이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양형 아니겠습니까? 예.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양형상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50억 이상의 횡령액이 있기 때문에 네. 법정 최저형이 5년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형 기준에 있어서도 한 4년에서 7년 사이의 형을 선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1심에서는 5년의 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비하면은 이제 법정 최저형이 반으로 감액한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라는 것들은 일반적인 양형 기준에서는 상당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재판부는 이제 그런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니까 그게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양형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에 이어지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주가 조작이나 시세 조정, 분식 회계를 했다라고 그러는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그 재판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경영권 승계를 주도적으로 해나가면서 오히려 그런 이제 정치 권력의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검찰의 수사 같은 것들이 방패막이를 해줄 것들을 기대하면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아마 판단을 할 것 같아서 이런 이제 양형에 관한 사실관계는 좀 이번 재판에서는 제대로 그 사실관계의 본질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재판부가 장량 강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인데 한 50% 절반까지 감경이 가능하니까 2년 6개월까지 했는데 그러면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사실 징역 3년 이상은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제일 큰 관심사로 꼽고 있거든요. 언론사에서는. 그것은 이제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2심에 대해서 2심에서는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이유 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무죄가로 선고를 했었는데요. 마필을 말을 갖다가 넘겨준 거에 대해서도 뇌물을 이제 보지로 않았고, 그 다음엔 동제 영재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영권 승계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뇌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었는데 대법원은 이미 경영권 승계라는 건 이제 존재하는 사실이다. 이재용 피고인이 개인의 돈들을 최소한에 들면서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삼성물산이나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명확히 판단했기 때문에 이미 2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유지하기는 어려웠던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서 좀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삼성을 비롯한 재계 쪽에서는 총수 부재 사태를 또 3년 만에 겪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경영을 걱정하는 이런 목소리를 내놓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정반대 쪽에서는 기업이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 소유물이 아니지 않느냐. 재벌 총수와 기업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런 양측의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그룹과 같은 그런 다국적 기업인데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기업인데 이제 그런 기업들은 이미 전문 경영인들에 의해서 어떤 전문적인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그런 전략에 따라서 짜임새 있게 경영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총수 한 명이 구속됐다고 해서 그런 재벌 큰 기업 집단의 경영에 위기가 온다는 것들은 사실도 아니고 또 실제로 SK 회장이 3년간 구속됐을 때도 SK 그룹들이 크게 성장을 했었다든가 이재용 회장도 얼마 전까지 구속돼 있다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도 삼성전자가 꾸준하게 성장세를 유지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무슨 재벌들이 처음 성장했을 때처럼 재벌 총수들이 기업들을 이제 자기 개인의 결단에 의해서 막 그렇게 경영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아니기 때문에 총수 개인이 구속됐다 그래서 재벌 그룹의 경영 위기가 온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다른 이제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게 되면 적어도 한 7, 8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텐데 네. 그에 비해서는 이제 상당한 그런 특혜들을 받은 것인데 또 법의 형평, 법은 만인의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법의 이념들을 사법부가 구현하는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도구마에서 법원이 벗어난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부회장 측하고 특검이 지금 재상고심을 신청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재상고심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신청할 것이라고 봅니다만 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무죄에 대한 판단들은 한번 해서 그 부분들은 이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더러 양형의 이유는 원래 이제 상고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상고를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하는 이제 그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 부회장이 법정 구속이 되면서 이재용 사면론이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선을 그었는데 이재용 부회장 사면 가능할까요? 이제 사면이라는 제도는 그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삼권분 형태로 되어 있는 현대 헌법 체계에서 사법부가 판단한 것들을 행정부가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자칫하면 삼권분립의 원칙이라는 그런 헌법 이념을 크게 흔들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과거의 그런 법의 판단들이 잘못된 법에 의해서 잘못된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한다든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아닐 뿐더러 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석방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네. 본인이 형기를 이렇게 모범적으로 수행을 했을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 1을 살면은 또 가석방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2년 6개월이니까 10개월을 이제 형을 살게 되게 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또 한 6개월 정도를 살았기 때문에 성실하게 형을 살면서 가석방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또 이런 삼성그룹 내에 있어서의 좀 더 진전된 준법감 시스템도 만들고 그런다게 되면 또 가석방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사면은 거론하지 않는 게 올바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면보다는 가석방. 네, 알겠습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재판도 받게 됐는데요. 좀 이번 그 재판 결과가 영향을 혹시 미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일부 미칠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또 오히려 이제 이번 사건은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서 이제 뇌물을 제공했다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경영권 승계 작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재판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뤄지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는 그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그런 삼성물산과 같은 그룹의 주요 계열사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가 조작, 시세 조정, 분식회계 같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판 과정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번 사건의 뇌물과 관련된 거에 있어서도 단지 뇌물을 전직 대통령이 요구하니까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경영권 승계 작업들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정권의 어떤 비호를 받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뇌물을 제공한 것인지도 그 재판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판결 계기로 이번 판결의 사실 핵심은 정경유착과 관련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정경유착의 역사를 좀 청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결국 우리 기업에 있어서는 기업 내부에서의 내부 통제가 되질 않는다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네.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기업에 있어서의 준법 감시 시스템의 핵심은 이사회거든요. 네. 이사회가 그런 경영진의 불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은 이제 거수기에 불과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이사회 지배 구조를 개혁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울릉도 독도에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밤 11시 현재 적설 40.2cm입니다. 그 밖에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지방에서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내일 새벽까지 눈이 내리겠고